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지난 시간에 예술에서 특히 20세기의 예술이 패러다임이 재현에서 표현으로, 또 표현 내에서도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이렇게 전환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 무의식의 세계로 예술을 끌어들인 대표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데, 물론 그 안에는 다양한 다다에서부터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 대표하는 움직임이 바로 초현실주의 선언입니다. 초현실주의. 이 초현실주의란 말은 슈르 레얼리즘이라고도 하고 슈르 레알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슈르란 말이 붙어서 뭔가 현실주의. 그런데 약간 조심할 것은 있어요. 우리말에는 초현실주의 그러면 현실을 떠난다,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 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말은 아니고요. 어떤 그 현실의 어떤 경계를 탐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초현실주의는 그 전통적인 예술 중에 랭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의식의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변화시킨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예술 이론을 말했던 랭보. 그 랭보의 이론에 비춰봐서 예술들은 전통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들이 쭉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형식으로 예술을 바라보려는 한 일련의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 움직임을 모아서 초현실주의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 중에 이 기욤 아폴리네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초현실주의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아폴리네르가 초현실주의란 말을 사용했다고 해서 초현실주의와 관련된 어떤 엄청나게 많은 이론들을 내놓은 것은 아니고요. 이 초현실주의 선언 또는 초현실주의를 기초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앙드레 브루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앙드레 브루통은 1924년에 앙드레 브루통은 기본적으로 문학인이에요. 그 문학을 기초해서, 즉 문학 내에서 초현실주의 선언을 했습니다. 제1차 초현실주의 선언이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4년 뒤에 1928년도에 미술의 영역에서도 초현실주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초현실주의 2차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앙드레 브루통에 의해서 초현실주의가 처음 선언된 것이 1924년 문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1928년에 미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그 앙드레 브루통이 말하는 초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현실성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 절대적 현실성이란 말은 현실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것이라는 말이에요. 현실의 가장 기초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눈에 띄진 않지만 감각적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감각적으로 만질 수 있고 눈에 볼 수 있는 그 세계를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 현실이다. 그러니까 그냥 현실을 벗어나 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을 벗어나 버린다는 말이 아니고 현실의 근간, 뿌리, 더 나아가서 현실의 어떤 외곽으로 심장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현실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성, 논리의 통제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강의할 때도 저도 이성의 통제 내에서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할 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일상은 점점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세계에 의해서 규율되고 통제되어 나아갑니다. 바로 그런 것을 거부하는 것이 초현실주의예요. 따라서 도덕적이고 미학적인 선입견도 거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본 거나, 또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배운 미학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고 또 그것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방식 전체를 의무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사유의 실제 작용을 그대로 받아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고 논리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유의 세계가 아니고, 사유 그 자체의 세계를 그냥 그대로, 이 생각이 논리적이든 논리적이 않든 관계없이 논리라고 하는 것은 잣대를 아예 버려버리고 이성이라는 잣대도 버려버리고 생각의 움직임을 그대로 그냥 받아쓴다. 그것이 초현실주의가 주장하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병치된 두 현실의 거리와 정확도의 정도에 따라서 더 강한 힘과 현실성을 얻는다는 믿음이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아주 쉬운 말로 어떤 두 개의 현실이 있다고 치우면 두 현실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정확도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좀 더 가까이 접근하면 가까이 접근할수록 정확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더 강한 힘과 현실성을 얻는다고 보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사유 세계를 보다 더 정확하게 더 가까이 접근해서 표현할 것이냐 아니면 거리를 두고 표현할 것이냐 이 얘기는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설명할 때도 설명을 길게 드렸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고전주의는 일종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창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냐면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물을 또 그리려고 하는 사물을 또는 표현하려고 하는 사물을 또는 사람을 멀리서 본다는 거죠. 일정한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거기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세계로 침략하기보다는 바깥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에 또 아름다움을 재현하려고 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좀 더 가까이 접근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말, 글, 이미지가 모든 표현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무엇으로 표현하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로도 할 수 있고 글로도 할 수 있고 이미지로도 할 수 있고 이미지가 아닌 다른 어떤 일종의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분필 하나를 가지고도 어떤 세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의 매체, 방법은 이제 초현실주의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주로 표현의 중심이 어디가 있어요? 말에 있죠. 이 말이란 말이 또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말 같지 않은 말 하지 마라. 근데 말 같지 않은 말, 또 말다운 말. 그때 말이 왜 말다운 말이 있고 말 같지 않은 말이 있을까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 전통적으로 우리가 논리란 말, 로고스란 말이죠. 논리, 로고스, 합리성, 이성, 논리란 말의 뿌리인 로고스란 말이 있어요. 이 로고스란 말은 사실은 레게임, 히랍에서 말하다에서 온 말입니다. 말하다가에서의 명사형이 로고스가 됐고 그 로고스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말, 논리 또는 합리성 이란 말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합리성의 대변인이었어요. 그래서 태초에 예를 들면 기독교를 믿는 학생들은 바이블을 읽을 텐데 바이블에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태초에 말을 했다는 거죠. 이때 태초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신이 어떤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말은 틀릴 수 있는 가능성, 뭐 정서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면서 논리적이다 이거죠. 이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란 말은 현실 그 자체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란 말의 그 본래 뜻은 그냥 말이 아니고 곧 현실과 일치하는 것만이 온전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빛이여 생겨나라. 그러면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고 그 자체가 현실이 되는 말. 이것이 말다운 말인 거거든요. 말 같지 않은 말은 현실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말. 이게 말 같지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전반적으로 말 중심의 사회, 즉 논리, 이성, 합리성 중심으로 세상이 구획되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초현실주의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 중심의 세계에 근본적인 반항을 하는 거예요. 저항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 중심의 세계에 반발한다는 것은 논리성, 합리성, 이성성에 대한 반발인 거예요. 더 이상 이성이나 논리나 합리가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중심이 아니다. 그 저변에 흐르는 진짜가 있다. 그 진짜가 슈얼 리얼이다. 리얼한 게 아니고 슈얼을 리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초현실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중요한 것은 뭐냐? 순수한 심리적 자동기술이란 말이 있어요. 자동기술이란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이고 또 반드시 좀 알아야 될 말 중에 자동이란 말이 오늘날 맥락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쓰여요. 예를 들어서 초현실주의에서 자동기술하고 사진에서 자동기술하고 정신질환과 관련된 침약, 치유에서 자동기술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은 유념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초현실주의에서 자동기술이란 무슨 말이냐면 의식이 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식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다른 말로 하면 논리와 합리성과 이성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자동적으로 뭔가가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의 통제를 받지 않는 뭐? 무의식의 기술인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자동기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사진에서는 나중에 혹시 말씀드리기가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진의 자동기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진의 자동기술은 제가 어떤 광면을 찍어요. 사진 작가는 예를 들자면 우리 광주에 소세원이 아주 아름답죠. 소세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민간 정원의 어떤 원형이에요. 그 소세원은 지금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면 소세원의 아름다운 장면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작가가 소세원에서 어느 장면을 포착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진 작가는 어느 시간과 공간을 딱 절단해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소세원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들고 다른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또는 보기 어려운 어떤 장면을 포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 작가는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공중에 떠서 잘 보지 않죠? 또는 바닥에 엎드려서 세상을 잘 보지 않잖아요. 누워서 세상을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고 있지 않은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창출해내는 그 작가인데, 작가의 아주 일반적인 힌트인데, 사진 작가가 그런 어떤 시점을 위해서 소세원에 가서 어떤 하루 종일 어떤 시점을 기다려본단 말이죠.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서. 그리고 어느 장면을 탁 이거야 할 때 탁 셔터를 눌렀어요. 그러면 그 셔터를 누르는 순간 만들어진 새로운 세계는 작가가 의도한 세 방식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냐? 그건 아니죠. 어찌 보면 세계가 그의 방식대로 자동적으로 카메라에 어떤 것에 맺혀지는 거거든요. 영상으로. 이런 것도 그 자동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걸 생산해내는 원리긴 한데 똑같이 초현실주의가 말하는 것은 어떤 무의식의 세계가 자동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라면 사진 작가들이 말하는 자동기술은 세상이 자동적으로 자기를 기술한다 하는 면에서 자동기술이고요. 또 하나 정신분석학의 자동기술은 예를 들자면 자동사고라고 하는데요.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죠. 여러분 옆에 친구가 나를 째려봐요. 그럼 내가 뭔가 잘못했나? 제가 나를 싫어하나?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거지야. 나는 쓰레기야.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따뜻하지 않은 시선 하나를 보고 그것이 왜 진짜 그런지에 대해서 합리적 사고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나는 쓰레기야.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것이 자동사고예요. 이런 것들은 건강하지 않은 아주 그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다양한 원인 중에 대표적인 원인이거든요. 그럼 극복돼야 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인지적인 방식으로 사고하게 하는 것이 인지치료라고 합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어떤 자동이란 말이 정신분석학 또는 초현실주의, 더 나아가서 사진 영역에 따라서 다르게 쓰일 수 있다. 초현실주의에서 자동기술은 의식의 통제를 받지 않고 무의식이 자동적으로 마치 오토매틱하게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의식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작품의 창작 방법을 다양하게 개발해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아한 시체라고 하는 건데요. 많이 알려지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우아한 시체란 뭐냐면요. 기존의 것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성장하는 건데, 아주 쉬운 말로 이런 겁니다. 종이를, 여러분이 친구가 4명 있다. 그러면 A4 용지 한 장을 가지고 4등분을 접어요. 접은 다음에 한 화면에다가 한 사람이 그립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그리는 거 보지 마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그려진 부분을 뒤로 숨겨요. 그러면 3명이 남겠죠? 또 한 사람이 와서 그 3명 중에 한 명에다 그래요. 앞에 뭐 그린지 모르죠. 그러나 또 2개를 다 감춰요. 나머지 한 면을 다른 사람이 또 그래요. 그렇게 4사람이 앞 사람이 무엇을 그리는지, 어떤 세계를 지향하고 있는지, 만들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각자가 자기 방식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4개가 합쳐서 하나의 작품을 이룬다는 거죠. 이게 우아한 시체라는 하나의 창작 방법인 거예요. 초현실주의자들이 의식의 통제를 받지 않는 어떤 작품을 창작하는 방법으로 알려졌던 우아한 시체라는 어떤 방법입니다. 그 밖에 이제 유명한 방법들이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한 번씩은 다 해습한 건데, 콜라주라는 거죠. 콜라주라는 것은 붙인다는 말입니다. 붙여. 뭘 붙여요? 그냥 임의의 것을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죠. 여기다가 그냥 제가 이걸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콜라주예요. 콜라주는 그러니까 뭔가 어떤 화면에다가 도상에다가 뭔가를 붙이면 콜라주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것이 왜 그러냐?
내가 의식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이미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붙임으로써 창작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가 프로타주예요. 프로타주는 뭐예요? 문지른다는 겁니다. 문지르는 방법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예, 동전을 놓고 A4용지를 놓고 동전을 막 긁으면 동전 모양이 A4용지 맺히죠. 이게 프로타주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의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뭔가 뭐든 관계없어요. 제 눈에는 지금 에어컨이 보이는데 에어컨에 이렇게 위에 바람 나오는 데 있죠? 거기다 놓고 종이를 하사 문대보세요. 긁어보세요. 이렇게 A4용지를 놓고 그러면 뭔가 모르게 그 안에서 형상이 나타나겠죠? 그건 내 의식하고 무관한 거예요. 내 의식과 무관하게 새로운 세계가 여기에 맺히는 거죠. 그게 일종의 프로타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그라타주인데 이건 긁는 거예요. 긁어내는 거, 그라타주라는 것은. 긁어낸다는 것은 뭐냐면 아주 쉬운 방법으로는 이런 겁니다. A4용지 뭐 캠퍼스에 예를 들면 처음에 하얀 페인트를 칠해봐요. 하얀색이니까 하얀 페인트는 좀 그렇겠네. 검정색 페인트를 칠해봐요. 좀 마를 정도 되면 또 다시 빨간색 페인트를 칠해. 또 마르면 예를 들면 또 하얀색 페인트를 칠해. 이렇게 뭔가를 칠해요. 뭔가 칠해놓고 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연필로 긁어보세요. 어떤 놈은 깊게 어떤 놈은 낮게 막 긁어봐. 의식하지 말고 무의식적으로 긁어봐요. 그럼 그 안에서 뭐가 나타나겠어요? 그 앞에 있는 그 기존에 있었던 그 판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색깔, 물감에 의해서 드러날 때 깊게 파인 것은 저 안쪽 것이 보일 것이고 낮게 파인 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 보이면서 어떤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그것이 바로 그라타주입니다. 그라타주인 창작 방법. 마지막으로 데칼코마니라는 게 있어요. 데칼코마니는 뭐예요? 데칼코마니는 찍어서 옮겨 붙인단 말이에요. 데칼코마니 잘 아시죠? A4에 놓고 물감 막 섞어놓고 딱 접어놓으면 양쪽 관데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것이 데칼코마니입니다. 그러니까 데칼코마니는 찍어 옮겨 붙인다. 어느 한 것을 하나의 요것을 그대로 찍어 옮겨 붙이면 두 개가 똑같이 나오겠죠. 그게 데칼코마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페이지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대페이지망이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좀 뒤에 가서 이 부분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페이지망은. 그러면 여러분들 콜라주, 프로타주, 그라타주, 데칼코마니를 배웠으니까 한번 그런 실제 예술 작품들을 봐볼까요? 자, 막스 에른스트라는 사람, 독일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1962년도에 프랑스의 정원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까 배운 프로타주, 그라타주, 콜라주 또는 데칼코마니 중에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어떤 표현 기법인 것 같아요?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화면상으로는 명확하게 안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데칼코마니는 아닌 것 같죠? 데칼코마니 아니라는 것이 똑같은 뭐 대칭적인 세계가 없잖아요. 데칼코마니 아닌 것 같고 근데 와서 막 긁어낸 것 같은 그라타주도 또 아닌 것 같죠. 그라타주도 아니고 그라타주는 뭐나 긁어내야 되니까 막 예민하겠잖아요. 또 뭔가 그러니까 위에다 놓고 문지르는 것은 아닌 것 같잖아요. 또 문지르으면 막 프로타주도 아니고 그럼 남는 게 뭐겠어요? 콜라주겠죠. 콜라주 중에 전체를 콜라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데는 뭔가 그린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근데 뭔가는 이 안에 있는 여인은 그렸다기보다는 잡지 같은 데서 예쁜 연예인들 나오면 그 일부분을 띄어서 붙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프로타주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아니, 죄송합니다. 콜라주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이건 어떤 것 같습니까? 막스 에른스트의 The Whole City라는 1935년도의 작품입니다. 예. 보시면 뭔가 뭐 같아요? 예. 이건 뭔가 잘 보십시오. 여기 밑에다 놓고 뭔가 밑에다가 이런 모양이 나온 우둘투둘한 어떤 것을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문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타주의 방식입니다. 자기가 이런 형상이 나오고 나면 처음부터 아주 강력하게 의도한 것은 아니죠. 이런 모양이 이렇게 탄출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프로타주 방법이고 이것은 여러분 이중섭 잘 아시죠? 이중섭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 사내와 아이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좀 뭔가 안에다가 뭔가 칠해놓고 긁었다는 느낌이 오죠? 예? 그래서 그라타주라는 방법입니다. 잘 언뜻 보면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의 세계인 거예요. 의식적으로 막 그린 게 아니고 무의식의 세계에서 막 움직이면서 자동 생성되게 하는 것. 자동 생성되도록 하는 거죠. 예, 르네 마그리트의 이 작품 자체의 이름이 데칼코마니입니다. 그러니까 1966년도에 르네 마그리트가 그린 대표적인 작품이죠. 어째요? 찍어서 옮겨놓은 거죠.
근데 여기서 이놈을 찍어서 옮겼을까요? 이놈을 여기 찍어서 옮긴 걸까요?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 그런 데칼코마니에 대한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러나 우리가 어린 시절에 물감 놓고 그냥 찍은 것은 아닌가 하고는 그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세계를 포함하고 있죠. 마치 여기에 커튼이 있었는데 커튼에 사람이 원래 있었을까요? 커튼에 있는 놈을 그냥 찍어서 옮긴 걸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이 사람이 커튼에다가 갖다 자기 모양을 찍었을까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가리고 있는 저 바닷가에 하늘이 여기 찍혀 있죠. 그러니까 그 의미, 옮겨놓은 것 같지만 생각할 수 있는 세계가 너무 다양한 르네 마그리트의 데칼코마니라는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아까 초현실주의는 의식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의식의 자동기술, 그 방법으로 몇 가지를 얘기했죠. 생각나세요? 다시 한번. 프로타주, 그라타주, 콜라주, 데칼코마니, 또 그리고 우아한 시체.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뭘 얘기를 했어요, 제가? 대페이지망을 얘기했잖아요. 이 대페이지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페이지망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맥락을 탈취하는 겁니다. 맥락을 탈취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제 모양을 보면 여기다가 갑자기 제 얼굴을 떼낸다고 띄어내요. 좀 혐오스럽긴 하겠지만 제 얼굴을 띄워놓고 전혀 맥락하고 관계없는 어떤 사슴의 얼굴을 올려놨다 쳐봐요. 사슴의 얼굴을 제 얼굴에다 대신 해놨어요. 그러면 맥락이 전혀 탈취된 방식으로 재조합되는 거죠. 이게 대페이지망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시면 사과인데 이 지금 사과가 일종의 거대한 방 하나를 가득 채우고 있잖아요. 또 하나 사과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식탁하고 사과하고, 식탁 위에 있어야 될 사과가 식탁을 받치고 있는 거대한, 그리고 이게 지금 어딘지 모르지만 대양의 어떤 바닷가 한가운데 떠 있는 것 같은, 또는 하늘 한가운데 떠 있는 것 같은 형상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맥락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세계, 우리의 논리적 세계, 합리적 세계, 이성적 세계에서의 어떤 연관, 구조, 맥락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되는 거죠. 언젠가 제가 그런 말 했죠. 예술이란, 새로운 것이란 기본적으로는 어떤 것을 파괴시키지 않고 해체시킨다. 파괴하고 해체가 다르다는 얘기도 했죠. 해체는 뜯어내는 거예요. 뜯어내서 재조합하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트럭션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디컨스트럭션, 해체해서 다시 그걸 리컨스트럭션 하면 그게 창조다. 일종의 대페이지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 해체 후 재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맥락을 탈취하면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초현실주의의 창작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이 르네 마그리트는 바로 이런 대페이지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장 새로운 세계를 많이 창출한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면 르네 마그리트 작품들을 쭉 보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페이지망이 뭔지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초현실주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초현실주의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로, 즉 무의식이 의식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동적으로 어떤 세계를 창조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창작된 방법 중에 우아한 시체, 콜라주, 프로타주, 그라타주, 그리고 데칼코마니, 더 나아가서 대페이지망이라는 방법론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화가들이 막스 에른스트 또는 이중섭, 더 나아가서 르네 마그리트와 같은 대화가들을 예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초현실주의란,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그 세계를 가능하게 해주는 보다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세계를 향한 탐구다. 그래서 논리와 이성과 합리성을 통계를 거부하는 세계, 바로 그런 세계를 향해서 예술이 1920년대에 그런 큰 흐름이 시작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